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생명사랑 자살 예방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전광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지는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지만 이런 기회를 얻어서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명언을 소개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난 사람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하다는 탈무드의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그 긍정적인 면과 그 다음에 만남을 중요시하는 그 자체가 아마 좋다는 생각입니다. 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너무나 귀여운 아기들 사진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이거 요일별로 우리 아기들의 그 사진 표정을 그림으로 모아봤는데요. 월요일은 출근하는 업무로 인해서 짜증이 섞여서 저렇게 한참 울고 있는 아이의 사진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화요일은 아직도 멍해가지고 좀 눈에 초점이 없는 우리 아기 사진이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좀 적응이 돼서 잘 표정이 좋게 나오고요. 금요일은 역시나 즐거운 주말이 앞두고 있어서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아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역시 꿀잠 자는 게 가장 최고잖아요. 우리 볼이 터질 듯한 우리 아기의 얼굴로 아주 잘 자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직급별로 개 표정을 우리 즐거운 표정을 한번 재밌는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어느 분이 이거를 보시고 우리 회사에 있는 부장님 얼굴과 저 개 표정이 똑같다고 하면서 굉장히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은 정말 일에 지쳐서 저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 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선 웃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자살 신호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네. 우리가 물 한 방울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작고 미미하지만 굉장한 한 방울에도 14,000개의 생명이 깃들어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물며 우리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우리 몸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생명 존중을 위한 선언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족의 생명까지 다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는 선언문이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생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포스터로도 볼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신의 생명이고 또 나의 생명이고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슨 숫자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매일 14명. 매일 14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사고나 여러 가지 상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매일 37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37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37명이고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에서 보시듯이 하루에 37명, 주에는 265명, 작년 한 해 13,799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9년도 결과를 보면은요, 2018년보다 0.9%또 상승을 해서 저희의 마음을 또 안타깝게 하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38분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사망자 한 명, 38분마다 자살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보고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또 남자 여자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거는 노년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더 심해진다는 거고, 남자분에 비해서 여자분의 그 청년 자살률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도 사망 원인 통계 추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암이나 심장 질환에 이어서 고의적인 자살이 5위로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좀 같이 시간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들과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작년 그 통계를 보면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라는 여러 오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계속 저희 대한민국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비해서 심각한 거는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의 자살 현황이 계속 줄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 2011년부터 조사했을 때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그 노인 인구가 다른 인구보다 좀 적기 때문에 그 포션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70대 이상 자살률이 또 그것도 저희 그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1위입니다. 자살을 하는 원인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 그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중 10분 중에 한 분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노인 상대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월등히 높고 그것도 지금 1위라서 굉장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살 현황을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깊은 연관이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은 그 슬프거나 울적한 느낌이 기분상의 문제를 넘어서 신체와 생각의 여러 부분까지 영향을 끼쳐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태입니다. 우리 이제 건강보험 그 통계를 보면은 우울증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숫자가 계속 매년 늘어가고 있고요. 여성의 숫자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우울한 상태는 비정상적인 기분의 변화인데요. 슬픈 일을 겪어도 남들보다 더 심하게 더 오랜 기간 그 우울한 상태고요. 뭐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기분이 다운되거나 우울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더 심하고 더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이나 우울해질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가 우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이 이제 계속 심각해지는데요. 뭐 소아청소년이나 중년에 비해서 노인의 우울증은 그 증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크게 없긴 합니다. 그래서 불면이라든지 불안이 있고 신체적인 증상이 있는데 굉장히 특정지어지지 않고 좀 모호합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우선은 흥미와 의욕이나 에너지를 잃는 거고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몸이 불편합니다.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어서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 같은 것입니다.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성인 20명 중에 한 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울증이라고 해서 겁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울증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 선별도구 검사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게 10가지 문항이니까 한번 지금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한 날이 한 몇 번 정도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점수화하는 건데요. 제가 하나하나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한 번 정도 있었으면 0점이고요. 2번에서 6번 정도 있었으면 1점, 7번 이상 있었으면 2번이고 거의 매일 있었으면 3점입니다. 두 번째는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3번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깼다 혹은 너무 많이 잤다. 4번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5번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혹은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6번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7번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8번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9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이고 마지막 10번은 문제가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하신 경우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직장 일이나 주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데 지장을 받으셨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었으면 0점, 약간 지장이 있었으면 1점, 그 다음에 매우 지장을 받으셨으면 2점, 그 다음에 심하게 지장받았으면 3점입니다. 어떻게 해보셨어요? 어르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저희 삼성서울병원 우울증센터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우울증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우울증 자가진단에서 다음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여러 문항이 나오고요. 클릭 하셔가지고 체크해서 맨 밑에 답안 제출을 하시면 간단하게 본인의 우울증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그쪽에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들어가셔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좀 전에 하셨던 거 검사 숫자 총합이 다 나왔어요. 한번 어떤 결과인지 한번 보실까요? 0점에서 4점은 정상입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 상태시고요. 5점에서 9점은 가벼운 우울 증상이 있는 거고요. 경미한 수준이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이러한 기분 상태가 지속되면 개인의 신체적이나 심리적 대처 자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상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고 얼마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서 상태가 호전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점에서 19점인 경우는 중간 정도의 우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의 우울감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 대처 지원을 저하시켜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센터나 전문기관을 방문해서 좀 더 상세한 평가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점에서 27점은 좀 심각한 우울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문기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니까 꼭 진료를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나의 그 우울증 상태를 알아보시니까 좀 도움이 되시던가요? 네. 그래서 이용하시면 좋겠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우울증과 그 치매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혼선이 있으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노인 우울증에서나 치매에서 기억력 저하가 다 있는데, 우울증에서는 힌트를 주면 다 기억을 해내세요. 그렇지만 치매에서는 결국 기억을 못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잘 배우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진료 시의 특징 같은 거를 봐도 우울증 같은 경우는 본인이 힘들어서 직접 진료나 이런 부분을 찾아오시는데, 치매인 경우는 본인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셔서 주로 가족들에 의해서 병원이나 이런 기관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우울증의 예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의 공통적인데요. 특별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외출하시면서 햇빛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디 뭐 멀리 여행을 가시거나 근사한 곳에 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그런 외출이 아니고요. 집 앞에 산책을 한다던가 공원을 하신다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는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아예 다 중단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취미를 갖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좋고 주변의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이나 아니면 지역센터 방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앞에서 우리가 체크했던 것처럼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에 증상이 좀 있고 점수도 높고 울적한 마음이 지속되면 반드시 주변이나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스트레스 해소법에도 가장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화면을 한번 5초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 있는 부분이 어떻게 심하게 흔들려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크게 요동치는 게 없나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심하게 흔들려서 보이신다면 아마 스트레스가 지금 좀 있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안정이나 아니면 휴식 이런 부분을 좀 취하셔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가라앉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그 자살의 신호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일단 사람이 자살하기로 결심했다면 어쩔 수 없을까요? 그 사람은 그냥 냅둬야 될까요?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은 자살 의기를 심화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좀 아리까리하네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그 생각이고요.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는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도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다시는 자살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전에 자살 위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타인이나 주변 기관에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자살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주었고 본인 또한 그 도움을 받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건 불안을 더 감소시켜서 그거를 그 행동할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한 몇 주 정도 자신이 그 신호를 주변 사람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캐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측에 있는 부분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살 전에 경고 신호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무려 93.4%나 다 경고 신호가 있었고요. 주변의 그 유가족이나 가족들은 자살자의 경고 신호를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80.9%입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상대방에서는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살자가 보내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언어적 단서입니다. 직접적으로 죽고 싶어, 나 더 살 이유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나 이제 그만 끝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없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 우리 가족에서 나 하나 정도는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감과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심하게 우울감이나 이제 불면증 같은 거를 호소하는 게 언어적 단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동적 단서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약을 사서 모은다거나 죽음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자해 흔적을 보이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들을 할 때,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을 이제 정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소중하게 아꼈던 물건들을 지인들에게 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 하면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하는 그런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저하돼서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급작스러운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불안정한 기분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행동적 단서에 들어가고요. 상황적 단서는 우리 그 자살 그 생각하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들이죠.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연인, 소중한 사람을 잃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고나 다쳐서 장애를 입는 경우가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말기 질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이라든지 갑작스런 해고라든지 부서 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퇴학 위기 같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살의 그 상황을 이렇게 감지했을 때, 신호를 감지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첫 번째 그 단계는 무엇이 있냐면요. 자살 생각이 있는지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힘들다면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 최근에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게 낫겠다고 혹시 생각한 적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본인도 같이 따라 죽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너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묻는 게 오히려 자살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이제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직접 물어보는 것이 충동적인 행동의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자살도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스스로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 들은 척 지나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지나가. 지금 금방이야. 이렇게 충고하는 분들도 있고요.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설득하는 분이 있고,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바로 이런저에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돌릴 수가 있고 이건 종교적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하면서 타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다 크게 효과가 없고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경청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경청한 다음에는 돕고 싶다고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그거는 나쁜 일이야. 왜 잘못된 생각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충고하는 거 하지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판이나 비난하는 거. 너만 힘드니? 다들 힘들어. 다 같이 힘든데 왜 너만 그래? 이렇게 하는 비판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경험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설득하는 거. 나 때는 더 힘들었어. 이런 부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힘들었겠다 하면서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여 주시는 거가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계속 힘든 걸 얘기하고 있을 때 중간에 말을 이제 끊으면서 왜 그랬어? 뭐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신중한 침묵을 유지하시면서 그 고개를 끄덕거려 주면서 잘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었던 거는 무엇 때문에 그래? 하면서 이런 질문도 해주시고 내가 너를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다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주는 그런 그 단계를 밟으셔야 되는데요.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거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직접 데려가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게 절차를 진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 위험 요소, 자살 도구 같은 뭐 그 물품이나 약이나 이런 거를 발견하셨거나 명확하게 보셨다면 안전하게 그 부분은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 더 힘들어. 여기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속마음에는 나 너무 힘든데 나 좀 도와주지 않겠니? 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이는 작은 관심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누구에게든 나의 상황과 마음을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을 기억하셔서 주변에 내 상황과 뭐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으신 분들은 1393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표현하기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해 봤는데요. 힘든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누구 너 정도면 뭐 과장 정도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아유 남자애가 뭐 이런 일로 울어. 가족 생각해서 이 알무고 더 견뎌봐.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엄마, 아빠, 자식이란 이름으로 견뎌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부여한 뭐뭐다움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가 서로에게 인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힘든 감정이 쌓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어떤 화를 불러올지도 모른 채 나 힘들어란 말을 잊고 사시고 계세요. 하지만 힘든 감정을 참기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누가 알아? 뭐 기대도 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상황은 또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을 내밀어 보시고 또 내미는 손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누면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나 요새 좀 힘들어 라고 얘기해 보시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퀴즈를 한번 낼게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반드시 땡땡땡 가라. 어디로 가라는 소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고기 앞으로 가라는 그 재미난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식당에 붙어 있는 그 포스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시라는 그 식당 주인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는 강아지 사진들 또 그 우리가 이제 산책하는 강아지 사진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예쁜 강아지 사진 많이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많이 웃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족 간에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가족 간에 모이는 시간이 가족 안에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은 많은데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툼이 많아졌다는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는 분들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그 보내신다는 분들의 그 상황을 좀 보니까 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알아둬야 될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어는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해, 뭐 이거 치워, 뭐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뭐 해줄래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어봐 주시는 거 있죠. 대답을 뭐 네, 아니오로 끝나는 그런 질문보다는 그 상대방이 자기의 감정을 얘기할 수 있도록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경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쉽지는 않지만 그 행동이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부터 우리 주변의 가까운 가족들과 이런 대화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랐던 소중한 가족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자살 예방 관련해서 그럼 우리의 역할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의 자살 신호를 인식하고 물어주는 겁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우리가 아까 다 같이 알아봤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인식하고 실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청하고 지속적으로는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죽으려는 이유와 삶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세 번째로는 전문가에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도움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전문가에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본 건데요. 자살자를 살린 경찰관의 얘기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과 카톡을 하게 됐는데 계속 그 학생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만나서 얘기하자 하면서 카톡으로 계속 이끌어내면서 그 학생을 만나서 자살 위기를 넘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담 전화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하나 이상은 기억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늙어가는 거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노인 분들 5명 중에 한 분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 중에 한 명은 운동을 전혀 안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3분 중에 한 명은 하루 5시간 이상 TV를 많이 보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5분 중에 3분은 건강 상태가 안 좋고 또 영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불균형하고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한 생활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많이 걸으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쌓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든 만나시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시고 피할 수 없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격적인 단어 자살이란 얘기를 오늘 많이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이 자살을 보면은 거꾸로 하면 살자예요. 180도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우리 자살에 대해서 개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인상 찌그리고 있는 우리 이제 어떤 분의 얼굴을 보는데요. 이거를 위아래를 바꿔보면 아주 해맑게 귀엽게 웃고 있는 얼굴이 또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힘들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로 잘 극복하시면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생긴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글자는 사람으로 읽으셔도 좋고 삶이라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멋진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도 스스로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해서 아름답게 우리 생활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삶의 소중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나머지 오후 시간도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